저는 오늘 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의사 선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괜찮으십니다.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진료실 문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진단서가 들려 있었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이렇게 고요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걷는 할머니, 휠체어를 미는 젊은 남자, 아이 손을 잡고 급하게 지나가는 엄마.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올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누가 와줄까? 회사 후배들? 아니, 이미 은퇴한 지 10년입니다. 친구 경식이. 그 친구도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멀리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그럼 누구?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이. 제 외동딸.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22년 전입니다. 그때 그 아이는 24살이었습니다. 아빠, 전 더 이상 아빠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맘대로 해라. 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딸이 대학도 중퇴하고 제가 소개한 회사도 그만두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순 없지. 잘못한 건 저애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2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게 통할까? 병원 복도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엉덩이가 시렸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집에 가야 하고 집에 가면 또 혼자거든요. 그 빈집이 요즘 너무 무섭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오셨어요? 하고 맞아주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잠들어도 혼자입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민이한테 연락 좀 해봐요. 제발.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몰랐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건설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아파트 기초공사가 제 전문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철근을 박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사람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이라는 집은 아무 기초도 없이 그냥 세워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애초에 가족이라는 집을 지을 생각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딸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돈 벌어야지. 이거 끝나면 시간 낼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이 있었고 그 다음 현장이 있었고 결국 딸이 다 자랄 때까지 저는 현장에만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한 소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링거를 끌고 천천히 걸었고 손녀로 보이는 아이는 할아버지 천천히요. 괜찮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손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민이가 결혼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친구 경식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우야, 내 딸 마트에서 일하던데. 우연히 봤어. 저는 그때 그래. 잘 됐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를 보고 있을까? 힘들진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찾아가야 해? 나간 건 저앤데. 진단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심근경색 위험 높음. 절대 안정 필요. 보호자 동반 권장. 보호자.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보호자가 있나요? 응급실에 실려갈 때 연락할 사람이 있나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지읒 항목에 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민이 집 22년 전 번호입니다. 지금도 쓰는 번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받을까? 뭐라고 말하지? 아빠야 라고 하면 끊어버릴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2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아프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닐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다가 지나갔습니다. 혼자. 결국 이 단어로 돌아옵니다. 저는 74년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외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돈은 조금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아버지를 부축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 타올 테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 짧은 대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메우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이대로 끝인 걸까? 딸의 얼굴도 한 번 더 보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 못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용기를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게 나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계속 딸 생각만 났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요즘은 술도 잘 안 마시는데 오늘따라 마시고 싶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라렸습니다. 예전엔 이게 시원했는데 이제는 그냥 쓰기만 합니다. 정민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잠들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일하고 있을까요? 친구 경식이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한다고. 야간 근무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딸이 밤늦게까지 일한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책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는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제가 30년 넘게 쓴 것입니다. 현장 일을 할 때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거래처 전화번호, 자재업체 연락처, 인부들 이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딸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민이 집. 이 번호는 22년 전 번호입니다. 딸이 결혼하고 처음 얻은 작은 빌라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번호로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언젠가는 전화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소파로 돌아와 수첩을 펼쳐 놓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032. 지금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받을까요?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만약 딸이 받으면 뭐라고 말하죠? 정민아 아빠야라고 하면 끊어버릴까요? 아니면 누구세요? 라고 물을까요? 22년이면 제 목소리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0, 3, 2.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떨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번호를 누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안 돼. 이건 비겁한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찾다가 이제 내가 아프다고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연락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빠가 아니라 그냥 겁쟁이입니다. 딸한테 집만 되는 거 아닐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주를 또 한 잔 마셨습니다. 취기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민이가 5살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쳐서 일주일 정도 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더니 제 팔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빠 아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금방 나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침대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깁스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후후 해줄게. 그럼 안 아파. 그러고는 정말로 제 팔에 입을 대고 후후 불었습니다. 그때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야 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어서 자러 가라고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74살 노인네가 혼자 술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심하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대체 뭘 한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저는 그냥 집에 있기 싫었던 건 아닐까요? 아빠 노릇이 뭔지 몰라서 회피했던 건 아닐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정민이가 아빠랑 놀고 싶대요. 이번 일요일에 놀이공원 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이번 주는 현장 점검이 있어.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음 주, 다음 달로 미뤘고 결국 딸은 자라버렸습니다. 딸이 중학생 때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와야 해요. 정민이가 연극 주인공이래요. 저는 알았어, 갈게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침 큰 계약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갔더니 딸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무대에서 계속 객석을 봤대요. 아빠 찾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에 잘해주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자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집에는 돈을 갖다 줬습니다. 이걸로 학원비 내고 옷도 사. 그게 제가 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을 텐데. 대학 입학할 때도 저는 없었습니다. 입학식에 아내만 갔습니다. 딸이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었을 때 아내가 뭐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대학을 중퇴하겠다고 했습니다. 22살 때였습니다. 공부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전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졸업은 해야지.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절 위해 고생한 게 아니에요. 아빠 자신을 위해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결국 딸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24살에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되라고 했고, 딸은 그럼 허락 없이 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이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딸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빠,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면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소주병이 거의 비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름투성이입니다. 머리는 하얗습니다. 이게 제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딸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 못하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숫자를 또 눌렀습니다. 0, 3, 1. 이번에는 끝까지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뚝, 뚝, 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고객님이 누르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끊어진 번호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경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호야, 자니? 내일 시간 있어? 한잔하자. 경식이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래, 내일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제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깊은 겨울 속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경식이한테 진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발 너무 늦기 전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친구 경식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경식이와 동네 작은 술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이런저런 근황을 물었지만 소주 2잔쯤 마시고 나니 진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호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경식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식아, 나 정민이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경식이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했어? 응. 근데 끊어진 번호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찾아가야 하나? 근데 어디 사는지도 몰라. 경식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성우야, 사과는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더라.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용기만 내면 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타이밍을 따지다가는 영원히 못합니다. 지금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찾지? 내가 알아봐 줄게. 마트에서 일한다며? 내가 조용히 물어볼게. 부담 주지 않게. 경식이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날씨는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찾아가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2년 만에 만나서 할 말이 그것뿐일까요? 너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죠.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골목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앞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저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승용차였는데 골목길치고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때문에 차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위험해.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힘껏 당겼습니다. 소년이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넘어졌고 차는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몇 미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소년을 붙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년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차를 바라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운전자가 내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골목길이라 천천히 가야 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과속했다고. 저는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만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안 났으니까요. 운전자가 다시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소년과 저는 골목 한쪽에 섰습니다. 소년은 아직 놀란 표정이었고 저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을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누굴 닮았을까? 생각해 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아이가 낯설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학생, 이름이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준호구나. 고등학생이지? 네, 3학년이요. 집은 이 근처야? 네, 저기 앞 아파트인데요. 소년이 가리킨 곳은 골목 끝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5층짜리 빌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고 다음부턴 이어폰 끼고 걷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이 다시 한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동네 사세요? 응, 저 위쪽에 살아. 그럼 또 뵐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년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가 어깨 선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손주가 없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서 손주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소년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라는 이름도 얼굴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인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이상했습니다. 경식이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길에서 소년을 구하고 그 소년의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끼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식이었습니다. 성우야, 나야. 내가 알아봤는데 내 딸 마트 위치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 야간 근무한대. 가볼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어디야? 동네 근처야. 걸어서 20분 거리. 주소 문자로 보낼게. 고맙다, 경식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면 딸을 만나게 됩니다. 22년 만에.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다가가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문전박대 당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딸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딸이었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민아. 정말 미안해.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다가 운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그리고 용기를 내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22년의 침묵을 끝낼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다시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소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그 할아버지 맞죠? 응, 그래. 준호구나. 우와, 여기서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순수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무뚝뚝한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할래? 네. 소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자주 오세요? 응, 거의 매일 와.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가족이 안 계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딸이 있지만 연락이 끊겼다고. 22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있긴 한데 멀리 있어.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성숙했습니다. 18살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너는 부모님이랑 사니?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저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키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성이 다르잖아. 이준호라고 했어. 제 딸은 이 씨가 아니라 김 씨인데. 하지만 묘한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이 아이가 왠지 제 핏줄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겠다. 네, 진짜 많이 하셨어요. 마트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근데 전 엄마한테 효도 못하고 있어요. 공부도 잘 못하고. 마트. 밤늦게까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엄마 이름이 뭐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민이요. 왜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정민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정민. 제 딸의 이름. 그러니까 이 아이 준호는 제 외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준호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100일도 돌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아무것도. 아, 아니다.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뛰어가서 물을 사왔습니다. 자기 용돈으로 샀을 겁니다. 제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다. 고맙구나. 물을 마시며 아이를 봤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눈매는 딸을 닮았습니다. 입모양은 제 젊은 시절을 닮았습니다. 코는 아마 아버지 쪽을 닮았겠죠. 섞여 있었습니다. 제 피와 딸의 피가. 이 아이를 18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너 때문에 괜찮아졌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준호도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학원 가야 해서요. 할아버지도 조심해서 집에 가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준호가 손을 흔들며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손주, 제 핏줄. 저렇게 밝고 착한 아이로 자라줬다니. 정민아, 너는 참 잘 키웠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딸 하나 키우면서도 아내한테 다 맡겼는데 정민이는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딸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제는 준비가 조금 됐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다가갈지. 정민아, 나야. 아빠야. 준호 정말 잘 키웠더라. 고생 많았지? 아니, 이건 너무 뻔뻔한가요? 22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잘 키웠더라라니.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나요?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것뿐일까요?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밤이 됐습니다. 경식이가 보낸 주소를 보고 마트로 갔습니다. 동네 큰 마트였습니다. 밤 9시쯤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요? 안 돼. 이번에 도망치면 영원히 못 만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경식이 말대로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마트는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계산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3번 계산대. 거기에 딸이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보는 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민이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물건을 스캔하고 금액을 말하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습니다. 22년 전 24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46살. 중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눈가에 이마에.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 저렇게 늙었구나. 내 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몇 개 담았습니다. 우유, 빵, 계란. 아무거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3번 계산대로 갔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앞에 2명이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 명이 끝났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정민아라고 부를까? 아니면 그냥 계산만 하고 올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딸의 직장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마지막 손님이 끝났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장바구니를 올려놨습니다. 정민이가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님 얼굴은 잘 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딸을 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2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너를 보고 싶었어.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시더니 지금 와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2년의 시간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물건을 계속 스캔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일을 계속했습니다. 총 12,500원입니다.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돈을 냈습니다. 정민이는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손이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정민아, 우리 잠깐. 손님, 다음 분 기다리십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뒤를 보니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들고 한쪽으로 비켰습니다. 마트 입구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마트에 손님이 줄었습니다. 정민이는 여전히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정민이가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교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도 계셨어요? 응.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정민이가 걸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정민아, 5분만 시간을 줘. 왜요? 22년 동안 뭐 하셨는데 지금 와서 5분이 필요하세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 내가 뭐라고 말하면 되겠니?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민이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준호가 아플 때.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왜 안 오신 거예요? 왜? 정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마트 밖 주차장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구나. 나는. 정민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정민아. 준호한테도 나타나지 마세요. 그 애는 할아버지가 없이도 잘 자랐어요. 이제 와서 흔들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를 알고 있구나. 내가 준호를 만난 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준호가 말했겠죠. 할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골목에서 차 사고 날 뻔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구해줬다고. 나는 그 애가 내 손주인 줄 몰랐어. 그냥 위험에 처한 아이를 도와준 거야. 알아요. 근데 그게 뭐가 달라요? 결과는 똑같아요. 아버지는 우리 삶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민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었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차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인가? 이게 끝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2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밤하늘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12월의 밤 공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추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식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술 한잔 하자. 혼자 있기 힘들어. 경식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골목 어귀 선술집에서 보자. 30분 후 저는 그 작은 선술집에 있었습니다. 단골집이었습니다. 경식이와 자주 오던 곳이죠.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는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곧 경식이가 도착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야, 딸 만났구나.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안 좋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주를 따랐습니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다신 오지 말래. 준호한테도 나타나지 말래. 그랬구나. 경식이도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식아. 응. 나는 평생 뭘 한 것 같아? 경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건물 짓고 돈 벌고 회사 키우고 그게 다야. 정작 가장 중요한 공사는 안 했어. 무슨 공사? 가족이라는 집 말이야. 나는 남들 집은 수백 채 지었는데 내 가족이라는 집은 기초도 안 놓고 방치했어.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경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야, 나도 후회하는 거 있어. 너도? 응. 우리 큰아들. 군대 갔다 와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거든. 그게 뭐가 되겠냐고. 결국 아들은 내 말 안 듣고 했지. 지금은 잘 되고 있어. 나보다 더 잘 벌어. 그럼 잘 됐네. 근데 아들이 나한테 안 와. 연락도 잘 안 해. 명절 때나 얼굴 보지. 아마 그때 내가 믿어줬으면 달랐을 거야. 경식이의 목소리에도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나 봐. 자식들한테 엄하게만 했지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건 몰랐어. 맞아.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 소주를 또 한 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경식아, 내가 진짜 못된 아버지였어. 왜? 정민이가 초등학교 때 말이야. 6학년 때였나? 그림 대회에서 상을 탔어. 금상이었어. 집에 와서 신나서 보여줬지. 아빠, 나 상 탔어.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그래 잘했네 한마디 하고 신문 봤어. 상장도 제대로 안 봤어. 그날 정민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74살 노인네가 선술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림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했대. 미대 가면 좋겠다고. 근데 나는 그림 그려서 뭐 하냐, 돈이나 되냐고 했어. 결국 정민이는 그림 그만두었어. 경식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호야,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지나간 일이 현재를 만든 거잖아. 내가 그때 딸을 믿어줬으면, 격려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냐.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소주를 또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중학교 때 정민이가 일기를 썼어. 하루는 내가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빠는 일만 중요한가 보다. 그걸 보고도 나는 안 변했어. 사춘기라 그러겠지 하고 넘겼어. 바보같이. 경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그 시대 아버지들이야.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지. 맞아. 나도 그랬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 없으니까 나도 못했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그렇게 대물림된 거지.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야. 아니, 잘못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었어. 안 한 거지. 바꾸려고 노력 안 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경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야, 목소리 좀 낮춰. 미안해. 소주잔을 내려놨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경식아, 나 말이야. 아내 장례식 때 진짜 후회했어. 왜? 아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말했거든. 여보, 정민이한테 연락해봐요. 제발. 근데 나는 안 했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에 정민이가 못 왔어.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딸이 없었어.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관 속에 누워 있는데 내가 귓속말로 했어. 미안해. 정민이 못 데려와서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고 못난 아버지야. 그렇게 말했어. 경식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야. 그날 밤 혼자 집에 왔는데 너무 무서웠어. 아내도 없고 딸도 없고 완전히 혼자더라고.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혼자라는 걸. 완전히 혼자라는 걸.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딸이 곁에 있을 때 깨닫지 못했을까요?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 15년. 그 시간 동안 매일 후회했어. 근데 용기가 안 났어. 전화 한 통 못했어. 이제라도 하려는 거 아냐? 근데 늦었어. 정민이가 날 용서 안 해. 당연하지. 22년이야, 22년. 경식이의 말이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왜? 성호야, 너 심장 안 좋다며. 의사가 뭐래? 언제가 될지 모른대. 그럼 시간이 없잖아.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영원히. 경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난 가장 중요한 공사를 미뤄뒀지.
내 자식 인생이라는 공사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식이가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안 돼? 공사를? 지금? 응.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 그래,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는 것보단 시도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민이가 만나주지도 않는데. 준호한테 가봐. 응? 손주한테 가. 정민이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도 준호는 다를 수 있어. 근데 정민이가 준호한테 나타나지 말래. 그건 정민이 감정이야. 준호는 다를 수 있어. 할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준 거 알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야. 경식이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 준호한테 가보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주를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경식이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호. 내 손주. 그 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는 당장은 날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22년의 상처가 있으니까. 하지만 준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와 먼저 관계를 만들고 천천히 정민이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래, 천천히. 조급하게 굴지 말자.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젖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나쁜 아버지였어. 근데 이제라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결정 때문인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정민이가 나왔습니다. 5살쯤 되었을까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높이 높이 해줘. 제가 딸을 들어 올렸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딸이 깔깔 웃었습니다.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최고. 딸이 소리쳤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그럼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오늘부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4세 노인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다음 날 오후 저는 공원에 갔습니다. 준호를 만나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책을 나온 거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준호가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뭔가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앉아도 될까? 네, 앉으세요. 자리를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아버지시라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민이가 말한 거였습니다. 그래, 맞아. 왜 그동안 안 오신 거예요? 직구였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희한테 못된 짓을 했지. 엄마가 울었어요. 응. 제가 할아버지 만났다고 말했을 때 엄마가 울었어요. 처음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가 울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강하게만 살아온 제 딸이 울었다니.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왜 저한테 사과하세요? 잘못한 건 엄마한테 한 거잖아요. 18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맞아. 너 말이 맞아. 근데 엄마는 할아버지 얘기 안 하고 싶어 해요. 제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너무 못됐으니까. 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물어봐. 왜요? 왜 엄마를 버리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딸이 미혼모가 됐다고 버렸다고. 체면 때문에 쫓아냈다고. 그건 복잡해. 복잡하다는 건 변명이잖아요. 준호의 말이 또 전곡을 찔렀습니다. 18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정민이가 잘 키웠구나. 이렇게 똑바로 말할 줄 아는 아이로. 너 말이 맞아. 변명이야.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데? 제 아빠 얘기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물어봐도 돌아가셨어라고만 하시고. 그래서? 근데 저는 알고 싶어요. 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 저를 사랑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정민이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혼식에도 안 갔으니까요.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도 몰라. 몰라요? 응. 할아버지가 네 엄마 결혼 반대했거든. 그래서 결혼식도 안 갔어. 너희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네요. 그래. 제가 태어났을 때도 몰랐어요? 응.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뵙러 가는데 저는 그냥 엄마랑 둘이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가 외로웠다고.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준호야.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실 때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같이 밥도 먹고 숙제도 봐주시고. 부러웠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쌓여있던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아팠어요. 폐렴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마가 간병하셨어요. 일도 쉬고. 그러다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엄마가 편하겠지라고.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내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럴까요? 그럼. 너희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할아버지를, 집을 다 포기하고 너를 선택한 거야.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너희 엄마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어땠을까?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엄마 혼자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저도 덜 외로웠을 텐데. 그랬겠지. 당연히 그랬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외로움, 정민이가 겪었을 고생. 그게 다 제 책임입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너희 곁에 있으면 안 될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너희를 돕고 싶어.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알아.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 시간이 별로 없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심장이 안 좋아. 의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잖아. 근데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너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저를요? 응. 너는 내 손주야. 내 피야. 18년 동안 못 해준 걸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하고 싶어. 준호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엄마가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저 말고. 18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정민이가 정말 잘 키웠습니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감사합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엄마 퇴근 시간이에요. 집에서 기다려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준호가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진심이시라면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진짜로요.
그럼 엄마도 언젠가는 마음을 여실 거예요. 고맙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 저렇게 혼자 다 감당하며 살았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른 없이 할아버지 없이 외로움을 견디며 그리고 엄마를 걱정하며 해가 졌습니다. 공원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식아,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준호 만났어. 그래? 어땠어? 그 아이가 말하더라. 엄마를 먼저 생각하래. 나는 손주부터 공략하려고 했는데 손주가 날 되돌려 보내더라.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래. 경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 똑똑하네. 똑똑한 정도가 아니야. 18살이 저렇게 생각이 깊을 수가 있나. 그만큼 고생했다는 거지. 어른들 눈치 보며 자랐으니까. 내 잘못이야 다. 성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민이한테 가야지. 제대로. 도망치지 말고. 좋아. 그게 맞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정민아, 아빠가 갈게. 이번엔 제대로 갈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마트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거절당해도 문전박대당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졸업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웠는데 왜 사랑한다고 말 못했을까?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민이 20살 때 사진. 대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진심을 다해 사과하자. 변명하지 말자. 그냥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날 아침 저는 마트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다짐했던 대로 정민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사과하겠다고 진심을 다해 말하겠다고 결심했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이상한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정민이한테 사과도 못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학교 가다가 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119요. 빨리요. 준호가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과도 못하고 용서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울었는지 눈이 빨갛습니다. 호.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준호가 말렸습니다. 안 돼요. 쓰고 계셔야 해요. 미안.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119 불렀어요. 선생님들이 금방 오셨어요. 고맙다. 간신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손주인데요. 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보호자시군요.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했니? 네. 마트로 전화했어요.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정민이가 온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다니.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커튼이 확 열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준호가 정민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민이가 아들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정민이의 시선이 저에게 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민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분노, 안도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딸을 봤습니다. 22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민이가 의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나가려다 제게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응. 너 때문에 살았어. 고맙다.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민이가 절 그냥 두고 갈까요?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커튼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민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심근경색이래요. 위험한 상태였대요. 준호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미안.
아직도 미안하시네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민아.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정민이가 다가와서 다시 씌워주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안 돼. 지금 해야 해. 나중이 없을 수도 있어. 정민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못됐어. 너를 버렸어.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없었어. 준호를 혼자 키우게 했어. 다 아빠 잘못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을게. 체면 때문이었다는 말도 안 할게. 그냥 아빠가 겁쟁이였어. 용기가 없었어. 정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2년이야. 22년. 알아. 너무 길었지. 용서 못 받을 거야. 알아. 그럼 왜 이제 와서? 죽고 싶지 않아서. 정민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고 싶지 않았어.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고 싶지 않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알아. 너무 늦었지. 22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근데 아빠는 안 오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자격이 없어.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정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나타나신 거예요? 너를 보고 싶었어. 준호를 보고 싶었어. 너희가 그리웠어. 정민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저는요. 아빠를 미워하려고 했어요. 22년 동안. 근데 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정민아, 왜 미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아빠는 절 버렸는데. 가장 힘들 때 없었는데. 정민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아빠 좀 봐줘. 정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아빠 얼굴 보면 자꾸 엄마 생각나요. 미안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빠를 용서하래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래요. 근데 저는 못했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안 해도 돼. 아빠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정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 왜 이제 와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인 거죠. 죽기 전에 마음 편하고 싶어서. 딸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미안해. 아빠가 이기적이야. 정민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2번
고마워하지 마세요. 준호 때문이에요. 그 애가 할아버지 걱정해요. 정민이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정민아. 멈춰 섰습니다. 준호. 정말 잘 키웠어. 훌륭한 아이야. 정민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다시 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준호와 정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으셔. 다행이다. 준호야, 너 학교 가야지.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 조금만 있어. 대화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포기하면 안 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적어도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요. 정민이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10분, 길어야 15분 정도였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약은 드셨어요? 응. 다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22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준호는 더 자주 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들렀다가 갔습니다. 숙제를 가져와서 병실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시죠? 제가 있어 드릴게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저녁 정민이가 혼자 왔습니다. 준호는 학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어디 가겠어? 혼자요? 응. 정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혼자 계시면 안 된대요. 누가 옆에서 봐드려야 한대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았어. 안 괜찮으세요? 이번에 쓰러지셨잖아요. 딸이 걱정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요양병원 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요. 같이 살아요. 정민아.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원망스러워요. 22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 당연해. 근데요. 정민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후회할 것 같대요.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낸 게.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한테도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아.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준호 때문이에요. 그 애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니까. 그래도 고맙다. 정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첫째,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알았어. 둘째, 준호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공부 압박 같은 거. 안 할게. 셋째, 제가 싫다고 하면 언제든 나가셔야 해요. 알았어. 정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어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시도라도 해줘서 고마워. 시도요. 맞아요. 시도예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그래. 완전한 용서는 아니야. 하지만 시작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정민이는 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응. 고맙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정민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5층짜리 빌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좁고 낡아서. 아니야. 좋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과 방 2개.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준호가 쓰던 방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 방 아니니? 저는 엄마랑 같이 잘 거예요. 괜찮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엄마랑 자는 게 좋아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작은 방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포근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민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저를 도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가 있었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 소리. 그 소리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정민이가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식탁에 갔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민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맛있어. 다행이다. 엄마가 요리 잘하시거든요. 응. 알아. 맛있어. 정민이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많이 먹어. 시험 기간이잖아. 네, 엄마.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정민이가 말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나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몸조리 하셔야죠. 준호가 엄마를 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모자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 대화는 없었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오래 함께 산 모자였습니다. 저 둘은 정말 강하구나. 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정민이가 나왔습니다. 준호야, 씻고 공부해. 네, 엄마. 준호가 방으로 갔습니다. 정민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괜찮아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받아줘서. 정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라고. 알아. 아직도 화나요. 서운해요. 원망스러워요. 그럴 거야. 근데요. 정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행복해 보여요. 할아버지가 계신 게. 정말? 네. 그 애가 평생 할아버지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있어서 좋은가 봐요. 준호 때문이구나. 다 준호 때문이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정민이를 이어준 겁니다. 나도 열심히 할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그냥 패 끼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알았어. 정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저 일찍 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이거든요. 응. 푹 자라. 아버지도 일찍 주무세요. 약 먹는 거 잊지 마시고. 알았어. 정민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들, 골목길, 가로등. 예전에 살던 큰 집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집이구나. 74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집은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설거지하고 TV 보고 잘 자라고 인사하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집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정민이에게, 준호에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길었지만 결국 봄은 왔습니다. 저는 정민이네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작은 침대. 하지만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밥 짓는 냄새, 국 끓는 냄새.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정민이도 저도 말도 많지 않았고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 마세요. 약통 확인했어요. 미안. 까먹었어. 꼭 드셔야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정민이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딸이 날 챙기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못 받은 돌봄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준호와는 더 편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들어와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응.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손주 똑똑하네.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많았습니다.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진상 손님 만났어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계산 착오가 있었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손님이 잘못 본 거였는데. 그래서? 사과했죠. 뭐, 일이니까.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정민이는 덤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저런 일을 겪으면서 살았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민아. 네. 아버지가. 미안해. 갑자기 왜요? 너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정민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후회 안 해요. 정민이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준호가 있잖아요. 그 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준호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뭐? 부끄러워? 아니요. 고마워요. 모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책 갈래요? 좋지.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준호를 만났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왜요?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엄마랑 다시 만났어. 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할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준호랑 산책 나왔어. 빨리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준호를 봤습니다. 엄마가 저녁 준비했대. 빨리 가요. 배고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지? 김치찌개요. 할아버지 좋아하신다고 엄마가 만드셨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민이가 냄비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 씻고 앉아요. 다 됐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뭐 해요?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럼 같이 영화 볼래요? 제가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좋지. 가자. 정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갈래요. 엄마도요? 왜? 나는 안 돼? 아니에요. 좋죠.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본다니.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쉬세요. 준호랑 제가 할게요. 나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몸조리 하셔야죠. 이제는 괜찮아. 의사도 가벼운 활동은 괜찮다고 했어. 정민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설거지는 아버지가 하세요. 저희는 정리할게요. 세 사람이 부엌에 섰습니다. 준호가 그릇을 나르고 정민이가 음식을 정리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아버지,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맙다.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가까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요즘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정민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은요. 응.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아버지를 집에 들인 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계속 불편했어요. 22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있으니까. 미안해. 그런데요. 정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요즘은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정말? 네.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준호도 행복해 보이고, 저도 어쩌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화나요. 알아. 근데 미워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더라고요. 정민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요. 준호가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응? 성격이요. 착하고 배려심 많고. 아빠 닮았나 봐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자야 해요. 내일 일찍 출근이거든요. 응. 푹 자라.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가장 작은 집을 짓고 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큰 건물, 큰 아파트.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이라는 집은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짓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벽돌 한 장 한 장, 대화 한마디 한마디, 밥 한 끼 한 끼, 그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금이 가 있고 모서리가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튼튼합니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지은 집이니까요. 약속대로 세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극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셀카를 찍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이리 와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잘 나왔다. 이거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요.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중간에서 엄마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요. 정민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먹을까? 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라면이요. 라면? 할아버지 라면 드셔도 돼요? 가끔은 괜찮아. 의사가 그랬어. 세 사람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 하나에 라면 3개를 넣었습니다. 끓는 동안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같이 살죠? 당연하지. 그 다음 해도요? 그럼. 쭉요? 응. 쭉.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식탁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뜨겁고 매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냄비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74년을 살았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늦었지만 가족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부엌에서 소리가 날 겁니다. 정민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제 새로운 일상입니다. 늦게 찾은 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입니다. 가족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는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야 가장 작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전해주고 싶으시거나 응원해 주실 분들은 댓글 편하게 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야기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